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새 정부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관세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한미 관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시간에는요. 이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코너에선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ISA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 통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란이 먼저 휴전 시작하고 그 12시간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고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하고 그러면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그 후에 트럼프가 또 미국 NBC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휴전은 무기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네. 그러다가 원래 오늘 오전에는 로이터에서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네. 그 이후에는 다시 들려온 게 이란이 현재로서는 휴전 합의는 아니다.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또 로이터 말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방금 전까지 들려온 소식이 이란 측에서 침략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며칠 사이의 분위기를 쭉 보면 이란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좀 톤 다운하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이미 물밑에서 합의를 한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예. 지금 또 포착된 또 다른 정황은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전에 근데 미국하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네. 이란이 먼저 사전 통보했다. 알렸다. 네. 우리 너희 공격할 거야라고. 네. 이 실제로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걸 보면은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 받기 전인데 이미 미군 기지 싹 비워져 있습니다. 네. 예. 네. 미국이 미리 통보받고 기지 내 항공기를 모두 옮겼다라는 추론이 나오는 건데요. 예.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이란이 미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카타르 측에도 알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이고요. 네. 이란이 톤다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란도 확전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메네이로서는 우리 할 만큼 했다라는 명분이 또 그렇죠.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체면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실제 종전까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제일 얻은 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겉으로 이제 트럼프가 마무리 짓는 그림까지 하면서 이란은 조용히 하게 만들고 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처음에 얻을 걸 얻으면서 뭔가 국내 정치적 입지도 다지고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치클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로서는 이런 소식에 코스피 급등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3,000 넘었고요. 네. 지금도 3,090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사실 중동 리스크 터졌을 때도 생각보다는 코스피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넘게 올라서 800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가기로 했다고 어제 정해졌고 네. 그런데 또 일본하고 호주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공통점이 다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들입니다. 예. 그렇죠. 일본은 얼마 전에 방위비 관련해서 미국 측하고 고위 회담까지 취소를 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방위비 둘러싼 압박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중동 정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파격 발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강선우 여가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등 11개 자리 지명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고 화제가 되는 인사들이 있어요. 먼저 좀 하나씩 짚어보면 네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될 안규백 후보자입니다. 네. 민주당 중진 의원인데 5선 하는 동안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했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실제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도 평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안규백 후보자가. 예. 특히나 좀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게 그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육사 출신이었고 어떤 그렇죠. 그런 육사들의 끈끈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 개혁에 민간인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걸로 좀 보여져요. 네. 대통령실은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발탁 배경을 설명했고요. 예.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또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습니다. 네. 기업 출신 인사들 발탁이 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전에 이미 하정우 수석을 발탁했고 예. 이런 점에서 기업 출신에다가 그리고 또다시 AI와 IT 분야 전문가를 좀 전면적으로 배치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읽히고 이 부분이 기업의 현업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사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외교부 차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현업에 정통한 사람들이 낙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받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예,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민주노총하고 거리를 둔 지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분은 철도청, 그 당시엔 철도청이었고 지금 코레일에 입사를 해서 34년간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현 기관사. 네. 그래서 지명되는 순간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해요. 네. 지금은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진짜로 장관이 된다면 처음으로 철도기관사 출신 장관이 되는 겁니다. 네. 11명 장관 후보자 연령대로 보면 50년대생이 3명, 60년대생 5명, 70년대생이 3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이 탕평 인사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올 화제가 됐던 게 그 농림부의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이죠. 네. 예,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 기반 인선이라고 강조했어요. 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 뭐 후보 시절부터 뭐 흥묘 백묘론 해가지고 뭐 어떤 고양이든지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낙인 찍히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조금 큰 반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송미령 장관 처음에 유임 결정할 때 원내대표단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송미령 장관 본인도 당황스러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내대표단을 설득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설득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뭐 국무회의 했을 때도 업무 파악도 잘 됐고 하면 어느 정권인 사람인가 이거보다는 능력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내대표단을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송미령 장관은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양곡관리법 같은 거 대표적인 법안에 반대를 해왔던 거부권 요청을 강하게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탕평 인사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 뭐 의원이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세 차례나 TK에서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번 발탁에 대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송미령 장관 유임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고 유례 없이 민주노총 출신 장관을 지명한 건 반기업 스탠스 아니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반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 이랬다 하더라도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고 본인 소신을 갖고 활동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 가치와 지향에 동의해서 열심히 활동할 분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라는 인사로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인 없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지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방금 시작해서 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런데 뭐 예상은 됐지만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고성은 기본이고 반말의 비속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시작하면서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거를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 오늘 뭐 많은 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유학자금 출처,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이런 것들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네.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이어왔다라는 점, 또 수입보다 지출이 크더라 하는 점, 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증인과 참고인이 없이 진행이 되죠. 이게 여야가 합의를 못했고 네.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청문회 자체가 이게 불발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국민의힘이랑 그 국힘 인사청문 특위에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논란을 좀 공론장으로 꺼내겠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오늘 정말 첫날이야말로 지금부터 기세를 몰아서 강도 높게 공세를 펼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사실은 국무위원 같은 그 뭐 장관 같은 경우랑 다르게 총리는 그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의석수 고려했을 때 과반 찬성이 무난한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제일 시끄러운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내려갈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어떤 해명을 들고 나올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원래 지난 청문회 때 뭐 야당도 이종석 후보자 두고 친북 성향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네. 안보 수장 자리의 공백은 장기화할 수 없다는 것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제일 많이 주목받고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사실 장관 인선 11개 자리했잖아요. 네. 줄줄이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경찰이 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경찰이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출석 요구를 했는데 3번 했고 3번 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잖아요. 네. 근데 3번까지 이렇게 해보면 강제 신병 확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찰은 더 이상 체포영장 신청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로써 경찰은 26일까지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관 31명도 이날부터 특검으로 출근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예.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반년 넘게 가동됐는데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네.
경찰 측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것이고 적극 협조하겠다 밝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경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도 경찰이 나름대로 그동안 국무회의 CCTV라든가 비화폰 서버 이런 핵심 물증들을 확보해 왔고 네. 공을 들였는데 직접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 예. 또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연기됐습니다. 내일로. 네, 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크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법적 대응까지 할 거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신문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기피 신청을 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신문 연기된 거 내일 할 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 이걸 결정하는 자리예요. 네. 이게 내일 오전으로 연기가 된 거고 내일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계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수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있는데요. 수행비서 양호열 씨입니다. 네. 근데 이 양 씨가 그 전에 국회에서 막 증인 선석도 증언도 다 거부를 해서 그때 비판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말이 양 씨가 검찰에 증언하기로 이렇게 선서도 증언도 거부하라고 요구한 게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아하. 이런 얘기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수와 부산, 전주 등 남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저 분기점에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 1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일대 다소 혼잡합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 동둔내 요금소에서 둔내터널까지도 밀리는데요. 그 사이 작업으로 인해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려 지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당진 부근 1차로에 장애물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이후 안양터널에서는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뭐 단순한 군사 분쟁을 넘어서 이 AI 주도 전쟁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과거의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기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영토에서 뭐 자원을 두고 벌어졌다라고 하면 최근에 현대전은
정보 공간이나 일종의 인식의 영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추가적인 전선이 생겼다가 아니고 전쟁 자체의 본질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것을 이끄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 AI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나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작전을 위해서 최소한 3년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습에 앞서서 이란 내부로 무기를 밀반입했고 또 이를 사용해서 이란 방어 체계를 내부에서 타격했다라는 것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소형 무장 드론을 차량에 숨겨서 네. 이란 국경을 통과시키고 뭐 방공시설에 배치하기도 했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제 아주 정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드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요원들이 얼마나 이미 이란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사용한 전술도 응용을 했는데 아. 우크라이나군이 저렴한 소형 드론을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시켜서 전략 폭격기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방식. 네. 이 방식을 중동 상황에 맞게 또 변형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치밀한 정보력이나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 뭐 이란의 방공망이 공습 전부터도 무력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 결국 이러한 그 모든 영역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나 목표물을 식별하거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또 시나리오가 무엇인지까지 제안을 AI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네. 이른바 전쟁의 두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의 운영 체제 OS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 체제 자체가 AI로 좀 바뀐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전쟁을 지휘하는 그 최고 윗부분 이 우두머리 자리에 AI가 앉아 있다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은 실제 작전에서 네. 이 구체적으로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참전했었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같은 경우가 AI가 이제 작전의 보조 도구가 아니라 핵심 역할을 한 첫 번째 대규모 전쟁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AI 시스템이 수집된 정보를요. 네. 지도부, 군사, 민간, 인프라 이렇게 4가지 범주를 일단 자동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다음에 예. 각 목표물의 위협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요. 오, 네.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게 누구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아하는 미국 주식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네. 이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은 각 국가의 정보를 위해서 아주 중심적으로 일해주는 AI 회사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그 운영 체제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이 운영 체제 역시도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아의 AI 플랫폼인 고담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팔란티어가 만든 고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네. 양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스라엘군이 이 고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위성 영상, 통신 감청, 드론 영상, 오픈소스 정보 같은 거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고가치 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공격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우선순위를 분석을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이걸 작전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디지털 킬체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이 체계를 활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지휘관 또 핵 관련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타격을 실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위 안보 관계자 이제 이스라엘의 고위 안보 관계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말했던 이란의 핵심 인물들이 네. 자택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 상태에서 네. 그냥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말씀드렸던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고담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네. 분석을 하고 패턴을 갖고 중요도에 대한 것을 매겼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마지막에 결정은 인간이 했지만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보 분석이나 결심 지원하는 것들을 AI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네. 최소한 조연 수준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뭐 이런 어떤 변화들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이 이런 AI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만든 일종의 통합 기술 교리 같은 거를 실전에서 지금 구현한 첫 국가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말 그대로 AI 전쟁인 셈인데 네. 이게
뭐 군사적인 목표물 타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심리전이나 정보전에서도 이 AI가 핵심 무기가 된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요,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는 걸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TV로도 보지만 네. 여러 가지 뉴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틱톡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도 AI가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떡해요? 거냐 네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시작된 예정된 주에 맞춰서 네. 의도적으로 그때 이제 작전을 했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런 그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공격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을 뒤집고 기습 효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했느냐? 이 타이밍에 AI를 갖고 요즘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그렇죠. 또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것도 쓰고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어떻게 하냐면 허위 정보 증폭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아, 이때 몰아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공공외교 조직인 하스바라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부대가 있는데 네. 이 사이버 부대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국 공세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체계적으로 유포를 합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네. 오래된 전투 영상을 새로운 영상처럼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AI를 가지고 조금 더 뭐 최근 같은 느낌을 하거나 예. 그렇게 하면서 자국민들이 보는 어떤 그 SNS 채널에 네. 이란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는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확산시키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선제 공격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거죠.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요즘에 AI가 언어를 잘 바꿔주니까 페르시아어로 된 게시물을 이란인에게 직접 노출을 계속 시켜서 이제 민심을 흔들게 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란의 춤추는 미사일 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텔아비브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들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확산을 시켜서 네네. 선제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서도 AI 알고리즘이나 컨텐츠를 만들 때도 AI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동을 한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뭘 했느냐? 네. 이란 국영 TV 방송국을 직접 폭격을 했어요. 아, 그랬죠. 네, 그래서 정보의 원천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니까 그럼 이제 볼 수 있는 게 뉴미디어인데 그렇죠. 뉴미디어에서는 알고리즘을 푸는. 어떻게 보면은 참 전략적이 보면서 무서운 뭐 이런 전략들이 디테일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발전된 기술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원래 뭐 챗GPT 만든 오픈 AI 같은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사 프로젝트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오픈 AI가 뭐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위한 AI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안전성이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요즘엔 거의 그 시대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AI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오픈 AI가요. 오히려 미국 국방부와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알리면서도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오픈 AI가 최근에 미 국방부랑 2억 달러, 그러니까 2,700억 이상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한 거냐면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론티어 AI, 그러니까 최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골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픈 AI는 심지어 서비스 약관에 얼마 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네. AI 언어 모델 본인들의 기술을 군사 및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24년 초에 그냥 삭제가 됐어요. 네.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요. 뭐 여전히 무기 개발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네. 말씀드렸던 뭐 사이버 방어, 정보 뭐 분석 이런 군사적 목적에서는 더 이상 금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샘 알트문 CEO 역시도 국가안보 분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정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국방 및 정보기관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 AI 모델을 또 발표한 적도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이 연구소들에서 계속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미국 육군의 200일 기술혁신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 조직의 임원들을요 그 실리콘밸리의 최고 기술 임원들을 아예 군 장교로 임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냥 네. 일반인을 네. 군 장교로. 예, 네, 예를 네. 들면 팔란티오의 CTO나 메타의 CTO 이런 사람들을 네.
중령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미국 육군 예비군 중령을 달아주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고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역 중령을 주면서 네. 실제로 이제 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여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이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기업에 있는 CTO들과 그런 제휴를 하고 있는 네,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 구체적인 협업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오픈 AI나 뭐 메타,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국방부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뭐냐? 예. 중국이 상당히 오픈 소스 모델을 빨리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딥시크라든지 이런 것들. 네, 네. 그런데 원래는 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이 메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에서 오픈 네. 소스를 라마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오히려 이거를 군사적 목적으로 개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기술적 중립을 지키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2025년에 미국 연방 정부의 AI 예산이 147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중에서 국방 관련 AI 예산이 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3조가 넘고 4조가 넘는 돈이죠. 네, 네. 그럼 그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AI 기업들도 당연히 탐이 났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야 AI가 군사적 가치가 있구나. 네, 러시아 탱크를 드론이 막 파괴를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는 AI나 이런 것들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 미국 정부의 요즘에 정책 기조도 좀 바뀌고 있어서 AI 안전연구소라는 명칭에서 AI 표준과 혁신연구소로 이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표준과 혁신이라고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조금 더 이 AI가 적극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AI와 전쟁이 함께 만나고 실리콘밸리와 국방부가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한편에서 어떤 윤리적인 또 철학적인 문제들도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건 당연히 알고리즘의 책임성이나 편향성이죠. 네. 이미 이스라엘의 라벤더라는 AI 시스템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일 것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확률적으로 85% 정도 테러리스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럴 때 그러면 이 네. 전쟁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확률상으로 높은 사람에게 공격을 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럼 위험한데요? 그럼 그렇게 되면 네.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AI가 얘기한 거야라고 할 수 있고 AI도 공격했는데 확률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는 네네. 이런 문제들. 오차 범위가 생기면 바로 민간인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이 판단 과정이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은 설명해라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네. AI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85%예요라는 확률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걸 정말로 전쟁에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니까 효율성이라는 이슈로 이미 지금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게 진짜 딱 듣는 순간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규제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이미 뭐 그 유엔 산하에서 뭐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틀 안에서 뭐 자율살상 무기에 대한 논의들이 좀 되고는 있는데요. 네.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무엇이 그래서 자율살상 무기냐라고 하는 통일된 정의조차 좀 마련되기 어렵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각국이 외교에 대한 문제와 그 안에서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당장 못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지금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엔 같은 데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냥 각국의 입장 차이만 얘기하고 있고 네. 안타깝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다. 아직. 라는 것들도 좀 현실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전쟁에 AI가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던지는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AI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이버전 같은 통합된 복합전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자체 AI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모든 AI의 엔진이 되는 것들은 좀 분명히 우리나라 국방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재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국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I 인재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특별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자들이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지만 뜻은 같은 금방과 방금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명사 중에 음절의 앞뒤 순서가 서로 반대고 뜻이 비슷한 표현인 천지와 지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도 서로 같은 한자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명사의 한자는 전혀 다릅니다. 천지는 하늘 천자와 땅 지자로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고 안개 때문에 천지를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렵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천지는 명사나 명사구 뒤에서 천지이다의 형태로 쓰여 대단히 많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의 방은 온통 쓰레기 천지다처럼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지천은 이를 지자와 천할 천자로 주로 지천으로 혹은 지천이다 형태로 쓰여서 매우 흔함을 뜻합니다. 고향의 과수원에는 복숭아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마을 뒷산에는 산나물이 지천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천을 천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꽃이 지천에 피어 있다와 같이 지천에란 표현을 쓸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지천은 전혀 다른 한자를 쓰고 또 지천에 역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에 20에서 7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위는 덜하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원주 31도, 청주 29도, 남부지방은 전주 26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이자 자료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맞서며 망신 주기, 흠집 내기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봉합되는 기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조기 봉합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오르며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대표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투쟁 기조를 이끌어왔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회사가 수출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환율이 오르니까 매출은 늘어도 결국은 원자재 수입 비용도 같이 올라서 실속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회사도 갈피를 못 잡고 수입 부담도 크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환율 안정과 관세 협상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던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수출입 환경이 너무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우리 같은 중소무역회사는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국제정세 바뀔 때마다 너무 불안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시민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이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죠.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간 3차례 걸쳐서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를 주제로 기획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겸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세계 통상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이 세계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참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대외 환경이, 무역 환경이 계속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예. 또 트럼프발 이 관세 전쟁과 상호 관세나 그 밖에 미중 무역 전쟁이나 패권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단에 맞춰서 신사업 진출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금융 불안도 같이 야기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 관세 문제 관련해서 7월 8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 새 정부 첫 통상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좀 상호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교역액과 교역 부문과 그리고 제품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이게 협상 절차를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협상 파트너 대상국이 하루 종일 협상하고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내내 한국만 협상 대상으로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협상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사항 또 우리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서로 간에 양보하고 들어주는 과정이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도 협상 데드라인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데 연장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같은 주요 산업에 이 추가 관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자동차와 철강 이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미국에서 생산하는 철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조금 더 이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워낙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신규 투자하거나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 품목별 관세의 면제 대상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미국으로 단기적인 수출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 전쟁의 양상이 여러분들도 지켜보셨듯이 어제 오늘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 관세 조치가 단행된 그 동안에는 대미 수출이 어려운 만큼 그 구간 동안은 대미 수출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 물꼬를 좀 넓혀나가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산량의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관세 25%에 대해서 그 10만 대 쿼터 예외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 수출 규모가 영국보다 10배 이상이라는 점을 볼 때 자동차 관세 예외를 받기 위한 어떤 협상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외 조치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영국에게 시장을 상당 부분 어쨌든 뺏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 사이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장 사이즈를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대응책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영국이 이렇게 예외를 받은 배경은 그만큼 미국 측의 요구를 특정 부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보잉기를 사주기로 했죠. 네. 그럼 우리나라도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주고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좀 줄이는 네. 또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될 때 특정 국가에게만 의존할 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분산화라는 전략과 함께 맞물려서 미국 측의 어떤 특정 부문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써 이걸 토탈 리셋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이 편중되어서 한국의 교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만상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방식,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줄이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취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줄 건 주면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통보해서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가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게 제재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중국 공장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사안도 이번 협상에 들어갈까요? 네, 이런 협상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 그냥 단기일 안에 끝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소위 관세 전쟁의 경과가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지정학적인 분쟁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왜 중국 도와주냐, 왜 중국에 의존하냐, 왜 중국 좋은 일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미국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는 안보적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반입하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막자 하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이왕이면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런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이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위생 검역이나 기술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도 하는데 이런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4월 3일 날 미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례를 크게 들고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2025년 올해 하나의 사진을 제시하라 그러면 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부과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왜 50%일까?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율을 0.7%인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왜 50%일까? 이런 비관세 장벽 부분도 관세율로 환산한 거라고 좀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비관세 장벽이 바로 위성 검역이나 기술 규제인데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미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조치를 할 경우 그러면 미국산이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검역이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상당 부분 미국의 어떤 품목들을 배제하는 전략도 일정 부분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봤었는데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가정해 보시고 그런 비관세 장벽이 해소될 것을 생각했을 때 국내 시장을 놓고도
우리 기업들이 또 정부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지를 더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좀 이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미국산 원유를 사주겠다. 네네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에 미국이 2020년부터 원유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순수출국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 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중동산 원유를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좀 다소 줄이고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좀 늘려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고요.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방위 산업인데 방위 산업 중에서 해군 입장에서 군함을 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을 건축하고 그 조선을 건축한 위에 소위 함포나 미사일을 합하면 그게 군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해군 군함 축조를 협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국내외 많은 수출을 진행하는 것 이런 건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협조를 또 청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 수입과 이 조선 산업 분야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이 이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서 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대미 협상 전략이나 성과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본이요. 처음에는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마치 모든 말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입장처럼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협상을 할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보다는 이러다가는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그 1차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지연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라고 대외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도 여러 행보들을 보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지연 전략을 세울 때 다소 트럼프 행정부가 더 긴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협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급해지는 모습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성급하게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보다는 조금은 강력하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내어줄 수가 없다. 우리 농산물 예를 들어서 쌀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절대 내줄 수가 없다. 나는 강건한 태도를 또 유지하면서 또 미국 측의 요구는 또 적절하게 들어주는 태도를 또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미국에게 필요한 나라 아니냐. 우리 한국도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에게도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설함으로써 적절하게 상호 간의 양국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무역 협상을 이끌 수 있도록 다소간의 지연 전략, 다소간의 강건한 태도를 또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 외에도 뭐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공급망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휴전 합의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좀 큰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의 상태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대로 트위터 X죠. SNS 상에서의 트럼프의 발언대로만 전개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란의 그 SNS 내용을 보고 이란 외교부 장관이 표현하기를 그런 방식으로 합의한 적은 없다.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상황에 12시간 움직이면 우리도 휴전의 모습으로
진입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거지 이란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을 살짝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 입장과는 좀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또 움직임이 서로 갈등 양상으로 가게 되면 그냥 합의 자체가 휴전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면 뭐 이런 종류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 그냥 합의하겠다. 아마도 휴전하겠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휴전하겠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호르무즈 해역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휴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악화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국제 유가는 또 불안하게 전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고 전쟁이 끝날 듯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우리 경제가 그동안 수출에 많이 의지를 해왔잖아요. 이제 내수와 수출이 좀 균형을 이루는 경제 구조를 실현하고자 새 정부가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과 내수 현장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출 증진도 중요하지만 수출 증진을 통해서 내수 경제로의 회복이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에 대한 고민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기업들아 미국에서 제조하라 하거든요. 그럼 많은 대기업들이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기는 조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 내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동안에 공급하던 공급업체들, 중소기업들 정말 수급처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역시 나가는 기업들의 어떤 활로를 위해서 그런 것도 고민하겠지만 나가지 못하는 남아있는 내수 경제 이 중소기업 공급업체들 또 그 인근에 있는 자영업체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인터뷰 새 정부 출범 기획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아라 그 마지막 순서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주제에 말씀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지난주 그리고 이 코너에서 자주 ISA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ISA 통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등등 ISA 통장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ISA 통장 있으신가요? 하도 주변에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정확한 이렇게 활용법을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 시간에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는 맞는 통장으로 불리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품인데요. 국민자산 정책과 노후 관리를 위해 2016년도에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최소 3년 동안의 유지 조건에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으로 총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비과세 혜택을 꽉 채우기 위해서 3년 납입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지 및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한 상품인 거죠.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인데요.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제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고요.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소개해 주실 때 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걸까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잖아요. 네. 그래서 통장 하나로 국내 상장 주식부터 네. 펀드,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예적금까지 모든 재테크 상품의 투자가 가능해 만등 통장으로 불리는 건데요. 예. 은행의 신탁형 ISA는 개별 종목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IS 계좌 유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가입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예적금, 펀드, ETF 등의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예. 일임형은 정권사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일임 운영됩니다. 네.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동일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선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고 예. 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정권사에서만 판매하는데요. 네. 기존 신탁형이나 은행에서 개설하는 일임형 IS와 달리 채권 및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개형의 경우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는 정권사, 은행사 중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지만 전 금융권에서 단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중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요. 네.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신탁형과 중개형, 네. 그리고 난 잘 모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분들은 일임형이 좋겠죠. 네. 그리고 중개형은 다른 두 개의 유형과 달리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 매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주식 거래를 해봤던 분들은 조금 더 선호하고요. 관심 많은 해외 주식 투자도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투자 ETF 상품을 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요. 예. 관심 있다면 중개형을 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는 그만큼 수수료가 있겠죠. 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를 일단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네. 정권사마다 이 수수료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계좌의 최소 유지 기간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3년간 선택한 정권사 매매 수수료를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야 하는 거니까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또 관리 수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정권사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정 비율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요. 관리 수수료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이 클수록 그만큼 부담감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개형 IS 계좌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 투자 계획에 맞는 정권사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일임형 ISA 계좌도 수수료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임형 IS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임형 IS 계좌의 수수료는 주로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로 나누어집니다. 네. 운용 수수료는 연간 운용 자산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보통 0.5%에서 1% 사이입니다. 네. 성과 보수는 계좌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수가 부과되겠죠. 예. 신탁형 IS 계좌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투자자는 그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네. 수수료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수수료는 신탁 수수료와 운용 수수료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신탁 수수료는 보통 연간 자산의 0.2%에서 0.5% 정도 사이에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물론 각 은행마다 또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운용 수수료는 자산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탁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게 지금 앞서도 저희가 만능 통장이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투자 손실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죠. 예.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손실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네. 원금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투자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니터링도 해야죠. 그렇죠. 또 손익통산을 잘 활용하면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 저희가 해외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네네. ICA 계좌 특성상 여러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분산 투자를 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ISA는 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ISA 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또 9.9%의 저율로 과세되는데 네. ISA 계좌에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예. 이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ISA 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년 납입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또한 ISA 계좌를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모두에 대해 세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에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또 ISA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을 막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혹시 커지지는 않나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네. 그러나 ISA에서 발생하는 분리과세 소득은 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고 예.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1에서 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건보료가 더 오르지 않고요. 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건보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기본인데요. 네네. ISA와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ISA 계좌에서 금융소득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자가 건보료 인상 기준이 되는 2천만 원, 1천만 원을 넘겨도 네. 비과세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도 네. 건보료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어허. 이는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데요. 예. 그럼 부자들만 배불리는 계좌가 아니냐 할 텐데요. 네네네. 직접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 계좌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뭐 ISA 계좌를 진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예금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만들고. 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형을 만들지 고민하실 텐데요. 보통 신탁형 계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예. 관리 수수료는 나가지만 전문가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수료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개형 ISA 계좌가 좀 더 좋고요. 예. 그래서 투자 경험도 없고 난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데 ISA 계좌가 좋다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네. 신탁형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15세 이상도 가능한데요. 네. 조건만 되면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나 유념할 건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ISA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배당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당이 적고 매매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ISA 계좌 투자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의 자산 배분 전략으로는 국내 주식은 ISA 계좌에서 후순위로 고려해야 하고요. 네. 매매 차익이 큰 주식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고 네. ISA 계좌에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자산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ETF 상품으로 만약에 ISA 계좌를 채운다면 해외 주식형 ETF 그리고 고배당 ETF, 채권형 ETF 순으로 ISA 계좌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요. 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가 가장 적합한 분들은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특징으로 투자가 처음인 분들도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윤의 미스터리. 네, 박지윤의 미스터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6019님, ISA 계좌 개설은 회사 다니는 분만 드는 거 아닌가요? 일반 개인 사업자나 주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일반 개입 사업자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요. 김미애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입했을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강의 나가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청년 도약 계좌랑 그다음에 주택 청약 통장 그리고 ISA는 지금 바로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절세 계좌잖아요. 네. 비과세 계좌고 그리고 분리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도 가입하는데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입했을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제일 먼저 가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8290님,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 부분이 ISA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네. 이거 외에 뭐 주식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배당이든지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분도 단점이지만 이 부분이 제일 단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급한 돈이 필요해가 해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지하는 게 아니고 내 납입원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만약에 3년 동안에 내 납입금이 다 필요하지 않는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에 한 2천만 원을 납입을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출 전략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7222님, 저같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IS 유형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ISA 통장이 연간 납입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입이 일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보다는 만약에 이분께서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경험이 많다면 중개형 ISA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다면 1인명 ISA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그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5944님,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전 금융기관 비과세 상품과 중복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비과세 혜택이 전 금융기관하고 상관없이요. ISA 상품 안에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요. 올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 뭐 비과세 상품이랑은 별개로 그냥 따로 그냥 ISA 계좌는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만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올여름 이 여름 휴가를 좀 일찍 떠나려는 분들 심심찮게 보이던데 아무래도 좀 덜 붐비고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서 뭐 가성비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오늘 여행이 또 이 이른 여름 휴가가 주제라면서요? 어디로 맞습니다. 갈까요? 이 사실 조금 일찍 떠나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복잡하지도 않고요. 네. 이거 뭐 산이든 바다든 뭐 어디로 가든 이 성수기의 그 느낌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계곡에 앉아서 신선놀음하는 그런 상상. 누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여행 휴가를 가면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먼저 떠나볼 곳은 경남 합천에 있는 오도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오, 자연휴양림. 네. 이 여행 시작하기 전에 여기 주변의 산 이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면 좀 흥미로운데요. 일단 이 오늘의 주인공인 오도산. 이 원래 오도산은 까마귀 머리처럼 산 정상이 좀 검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두산으로 불리다가 오도산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마치 오도산 하니까 영상 오도 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기온이 5도? 예. 아저씨 개그였나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있고 그 또 주변에 북서쪽으로 미녀산, 성숙산 뭐 이런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숙성산. 숙성산. 네네네. 그래서 미녀, 숙성 뭐 요 이름만 들어도 특이한데요? 좀 흥미롭잖아요. 예. 특히 미녀산은 진짜 미녀가 머리를 따은 듯한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미녀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도산 자연휴양림을 딱 가시면 그 마주하면서 가벼운 웃음 하나 챙기면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미녀산, 숙성산. 네. 자, 여기가 무엇보다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오도산 자연휴양림은 2002년에 산세가 아주 그 깊은 기슭을 따라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에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고지대에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휴양림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산림욕을 하기에 아주 그만이란 얘기고 또 계곡이 깊어서 휴가를 누리기에도 아주 좋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뜻 그 해발 700m가 사람이 가장 뭐 살기 좋고 쾌적함을 느끼는 높이라고 들었는데 오도산 자연휴양림이 바로 그런 곳이네요. 게다가 이렇게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잘하십니다. 여유가 필요한가 봐요, 제가. 예. 역시 이 해발 700m 가장 유명한 곳이 해피 700, 700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긴 아예 그 고장의 광고 문구로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알리고 있는데 지금 소개하는 이 오도산 역시 여행 내내 행복을 좀 전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자연휴양림답게 휴양림 안에서 차로 이동하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부터 산밭 등 약수터 뭐 이런 곳까지 계곡을 따라서 쭉 이어진 길이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곳곳에는 야영 데크가 군데군데 있고요. 이 평상이 있는 야영 데크가 81개 그리고 취사장이 2개를 갖췄습니다. 휴양림 가장 깊은 상류 쪽부터 1번 데크로 불리고요. 계곡 중하류 쪽에 45에서 81번 데크가 이 전기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취사장과 샤워장 등 뭐 편의시설 그리고 뭐 무인 매점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까지 뭐 캠핑이나 휴가를 즐기기에 아주 그만인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계곡을 낀 물놀이장이 무려 8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물놀이장이지 자연의 계곡을 최대한 살려서 그 물을 즐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천연 워터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연 워터파크라고 하니까 또 벌써 막 빨리 가서 저도 막 발을 담그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자연휴양림이니까 숲과 관련한 체험도 좀 남다르겠죠? 예, 맞습니다. 이 오도산 자연휴양림의 자랑 중에 자랑인 건데요. 2018년에 만든 숲 이름이
일단 남달라요. 네. 치유의 숲입니다. 치유. 예, 그래서 이곳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치유의 숲 센터. 이곳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유의 숲 센터는 건강도 지수를 측정해서 현재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요. 네. 만들기 체험 또 온열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치유 프로그램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온열 치유 프로그램 이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일단 먼저 산림 치유 프로그램 먼저 보면 체성분과 스트레스 혈관 건강도 지수를 측정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 필요한 조언도 좀 듣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 센터에서 나오면 치유의 숲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의 난길로 이 야자 매트를 깔아놔서 걷기가 좀 편합니다. 네. 한 20분 정도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데요. 뭐 선베드와 넓은 데크가 놓여 있어서 산책과 휴식하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네. 또 프로그램 진행 내내 산림 치유 지도사라는 분이 함께하는데요. 네. 이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숲을 보고 느끼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정도로 역할을 하고 계시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참가자가 자연 속에서 감성이 좀 묻어나오게 감성을 좀 느끼게끔 잘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마음이 막 나올 정도, 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가자와 그 자연을 연결하는 멘토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사실 일상에서도 멘토를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자연경관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의 멘토와 함께 호흡하는 기분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뭐 사실 산신령 만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뭔가 마음 속에 있는 거를 툭 터놓고 서로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힐링이 저절로 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치유의 숲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숲을 딱 들어서면 숲과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입구에서 초록색 가득한 숲을 보면서 긴 숨을 쉬고 팔다리를 쭉쭉 뻗고 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숲길을 산책하면서 숲에 사는 생명체를 하나 둘 만나는데요. 하늘로 올곧게 뻗은 소나무부터 키 작은 떨기나무, 들꽃 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잎도 만지고 향기도 맡고 또 손톱만한 크기의 꽃도 바라보고 정말 그 힐링 그 자체를 누립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요가랑 명상으로 좀 이어지는데요. 넓은 데크에 매트를 깔고 앉아서 이 숲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을 맞습니다. 자연에서. 이 명상하는 동안 그동안 잘 느끼지 못한 휙휙 하는 바람 소리, 또 짹짹짹 하는 새 소리, 그리고 사그락 사그락 하는 바람에 잎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순간은 사실 해먹 명상 시간입니다. 해먹. 너무 해먹 좋죠. 다들 아시죠? 그 우리말로 순화하면 그물침대인데요. 이 질긴 천의 양 끝을 기둥에 묶어서 그물처럼 매달아서 만든 침대잖아요. 그래서 해먹에 누우면 마치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해먹에 몸을 뉘인 그 순간이 마치 좀 어머니 품속 같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요. 그만큼 포근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뭐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잠을 청하거나 흔들리는 숲이랑 하늘을 보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진짜 저도 해먹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느낌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해먹도 해먹대로 좋지만 또 물에 발 담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조격 체험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치유의 숲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조격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유의 숲 센터 바로 앞에 조격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순멍에 빠져보는 거 정말 상상만으로도 상쾌한데요. 사실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가 당기긴 합니다. 그런데 조격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꼭 따뜻한 차 한 잔과 조격을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아름다운 추억 쌓기에 그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또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온열 치유 프로그램도 누릴 수 있는데 주로 실내에서 진행합니다. 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처럼 먼저 건강도 지수를 측정하고요. 건식, 편백, 반신욕이나 조격, 또 경혈 안마 매트 등의 온열 치유를 합니다. 이 산림 치유와 온열 치유
치유 프로그램은 4월에서 11월까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렇게 두 차례 진행하는데요. 네. 예, 한 번 참여에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쉬니까 참고하시고 이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는 최소 이틀 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 그냥 가셔서는 잘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참가비는 어른 10,000원, 청소년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뭐 산림 치유에 온열 치유까지 이게 그냥 자연휴양림을 즐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참 인상적입니다. 혹시 여기서 하룻밤 좀 묵어갈 수도 있을까요? 오, 그렇습니다. 이 방송 초반에 제가 야영 데크가 한 81개 정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캠핑으로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기에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나 기호에 맞게 사전에 신청하고 묵으시면 됩니다. 휴양림에서 하룻밤 묵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오도산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합니다. 전망대. 휴양림에서 나와서 가야마을까지 간 뒤에 임도를 따라서 한 10km 정도 오르면 정상이 나오는데요. 이 오도산 정상에 차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KT 통신소가 있어요. 그래서 차길이 나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신소 조성할 때 산자락을 한 13m 정도 깎았다고 합니다. 경사가 급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도 피해가지고 또 각오해야 하니까 굉장히 서행 또 조심운행 하셔야 하고요.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합천호가 보이고 또 황매산도 보입니다. 또 북쪽으로는 해인사가 깃든 가야산, 두무산, 비계산, 거창, 우두산이 그 너머로 또 덕유산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도산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꼭 보셔야 하는데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1962년입니다. 이 오도산에 덫의 표범이 잡혔다고 해요. 표범이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야생 표범, 그러니까 아무르 표범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도산 정상 가는 길에 한 8분 흥선쯤에 있는데요. 한국의 마지막 표범 서식지라는 표석이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뭔가 60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그래도 국내 마지막 야생 표범의 흔적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합천의 오도산 자연휴양림 잘 떠나봤고요.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걷거나 차 타지 않고 배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아직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섬이기 때문인데요. 전남 신안군 도초도입니다. 도초도. 이 신안군 하면 떠오르는 게 천사섬이죠. 그 천여 개의 섬 중에 하나인 게 바로 도초도인데요. 사실 도초도 하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딱히 알려진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근 여름만 되면 여기 이름이 심심찮게 보고 들릴 수 있는데요. 바로 수국축제가 여기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지난 20일부터 축제를 시작해서 오는 일요일이죠. 29일까지 신안 도초도 섬 수국축제를 여는데요. 이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수국이 1억 송이나 피었다고 해요. 와, 1억 송.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라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하시던데요. 이 알록달록 수국이 수국공원에서 시작해서 이 팽나무가 어우러진 환상의 정원까지 펼쳐집니다. 수령 한 100년 가까이 된 팽나무 700여 그루가 터널을 이루는 환상의 정원이 있는데 찬찬히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팽나무 아래로 수국이 마치 융단처럼 좀 깔려서 보여요. 그림도 정말 이런 그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도초도의 관문인 화포선착장에서 약 3.5km 정도 이르는 이 수로 뚝이 쭉 있는데 이쪽에 팽나무가 쭉 같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 10리가 못 되긴 하는데 그래도 팽나무 10리길이라고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수국 1억 송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또 팽나무가 터널처럼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지 정말 궁금한데 방금 말씀하신 이 팽나무 10리길 이렇게 10리나 이어진 뭐 이유가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가 이 팽나무를 가만히 보면 우리 왜 그 회사 출입할 때 출입증 같은 거 걸고 있잖아요. 여기 나무에도 이름표 같은 걸 딱 걸고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나무마다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재밌는 사연이 예전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의 팽나무는 아름드리 수준으로 아주
튼실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대표하는 나무로까지 대접을 받고 또 실제 그 신안군의 보호수 가운데 한 80%가 이 팽나무였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하지만 환상의 정원만은 달랐어요. 환상의 정원에 있는 팽나무는 대부분 물을 건너온 그런 팽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충청도, 경상도, 대개는 이 전남 고흥과 해남, 장흥 등에서 기증받아서 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팽나무의 이름표를 다 적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옮겨진 이 팽나무의 이유가 이 논밭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이 길을 막거나 뭐 이래서 좀 불편을 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들어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팽나무는 기증은 받았지만 사실 옮기는 건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대형 트럭에 큰 나무를 싣고 이 연륙교를 달려서 이 암태도까지 이동한 뒤에 배를 타고 도초도까지 들어왔는데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힘을 보태서 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환상의 정원 팽나무 십리길은 주민이 많이 도와드렸다. 와, 주민들의 그 노력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장면을 정말 너무나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이 환상의 정원을 걸으면서 보는 풍경도 또 훌륭하다면서요? 이 팽나무 십리길과 나란히 월포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데요. 이 원래 용도는 농업용 수로였어요. 그런데 강처럼 널찍해서 제법 운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잔잔한 날엔 이 월포천 수면에 팽나무가 왜 그 거울에 비치듯 반영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걷는 길은 제가 그 제 두 발로 걷고 있는데 마치 물 위에 또 다른 길이 하나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저 멀리에 야트막한 오봉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오봉산까지 딱 어우러지면 한 폭의 산수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뭔가 신비로운 풍경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거든요. 계속해 주세요. 이 팽나무 십리길 끝자락이 수국공원이거든요. 축구장보다 한 170배 정도 큰 부지에 수국을 주제별로 조성해놨습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지난해 11월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수국 정원 정상에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이 숨결의 지구라는 작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국공원 정상은 아담한 언덕을 따라 들어서 있는 평평한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이 확 트여서 멀리 바다까지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국공원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도 인상적인데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에서 촬영지가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쓴 어류 학서죠. 그래서 흑산도 유배 시절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쓴 과정을 이준익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올여름 이른 휴가 가면 좋을 자연휴양림 두 곳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자연휴양림 경남 합천 오도산 또 전남 신안 도초도였습니다. 여행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